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매매가 강세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취득하게 되면은 뭐 소위 5년 후부터는 못 팔 것 같거든요. 지금 피하는 게, 그러니까 엑시트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최고점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끌고 가면 결국은 그 책임은 본인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만 이제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괜찮은 주택시장의 면모를 보일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요즘 부동산 유튜브 업계에선 이분이 아이돌입니다. 부동산 신부르센터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저희 머니올라 채널에는 조금 오랜만에 나오셨죠? 네, 4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러주시면 째깍째깍 나오겠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네, 아, 약속하신 겁니다. 예, 예.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죠. 일단 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좀 보고 싶은데 먼저 전세 시장 얘기부터 해보고 싶어요. 요새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전세 가격은 이제 거시적이랑 미시적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시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이 전세가 상승의 큰 원인입니다. 2020년에 제로화 금리 시절에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적이 있었고 반대로 22년 하반기에는 금리 상승과 함께 전세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의 전세가는 22년이나 23년 대비해서는 시장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네. 그 시장금리 내려간 만큼 전세가가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 미시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22년 하반기부터 그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전세 비중이 비아파트에서 50%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20%도 안 되거든요. 그 예전에는 빌라에서 전세 살던 분들이 아파트로 네, 이동을 빌라, 하셨다. 뭐 연립 이런 그 비아파트가 전세 기능을 소실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당 주택의 전세를 사시던 분들이 소형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좀 폭증하다 보니까 주택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 비아파트 전세 기능 망실은 곧 아파트 전세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22년 하반기 특히 23년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전세가 강세가 추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는 이제 금리 영향보다는 금리 영향은 어느 정도 다 나타났고 지금은 이런 미시적인 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국토부가 빠른 대책을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올해 하반기에는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조금 입주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조금 전세가도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뭐 많은 연구와 실증 논문으로 입증이 된 사례고 저희도 다 기억을 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18년 말에 헬리오시티 입주하면서 그 잠실이나 강동구 전세가가 상당히 안정화됐던 것처럼 24년 말에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하면은 강동구나 송파권의 전세가가 상당히 안정세를 보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주는 단기적으로는 전세하고 역상관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아파트 입주만 전세가를 내리는 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현 국토부 장관이 전세 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박상훈 장관이? 네, 2014년 가천대 박사 논문이 전세에 대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논문 보면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져도 결국 임차 수요를 공공임대주택이 흡수하기 때문에 전세가 안정에 영향을 주고요. 네. 그리고 금리는 전세와 역상관이고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가 준공이 많이 돼도 단기적으로 전세하는 역상관이거든요. 결국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빌라,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주택이 많이 건설되는 거가 전세가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세로 박사학위 받으신 장관이 앉아있는데 1년 넘는 기간 동안 전세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 채널에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의도가 있지 않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아마도 전세가 안정에 대해서는 현재는 현 국토부 장관이 제일 전문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전세 가격은 월세를 금리로 나눈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하반기 우리가 전망을 보면 그래도 우리도 상반기 때도 시장 금리는 조금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서 전세 가격을 조금 부양하는 효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 하반기에도 조금 내려갈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땐 금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전세가도
이런 좀 올라가는 상존하는 흐름이. 거죠. 그러니까는 서울 전세가가 유난히 강세인데 서울의 아파트 입주가 하반기에 좀 있다 보니까 전세가 하방 압력이 있고 반대로 시장 금리가 더 내려갈 요인도 있다 보니까 그게 서로 상쇄가 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가지는 금리는 어쨌든 거시적인 요인이고 네. 그리고 준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그 대책은 미시적으로 보면은 비아파트 쪽 시장의 기능이 없어진 게 미시적인 문제니까 그런 대책을 국토부가 내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나오게 된다면은 네. 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전세 강세는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거의 모든 실증이랑 또 과거 모든 데이터에서 전세가 강세는 결국 매매가 강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의 매매가 강세가 전세 강세로부터 왔다는 거를 부정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현 추세가 이어지면 매매가 강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원래 전세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 근데 갑자기 돌연 연기를 했어요. 만약에 대책이 발표가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아파트는 준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아파트 중심의 임대주택 건설 공급 계획이 좀 단기간에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비아파트가 현재 현존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망실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시 원복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비아파트에 전세를 기피하는 거는 이제 임차 보증금,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그래도 그 보증보험을 믿고 들어가서 살겠는데 지금 보증보험 가입에 번번이 거절당하거나 아니면은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구분 세대가 안 돼 있으니까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내 앞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완전 깜깜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부동산이나 주택으로 또 부채가 많이 있는지라거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저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년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이 4조 원이 넘고 그 중에 20%만 회수를 하기 때문에 3조 넘는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4월 누적으로 2조 원이니까 올해 연간으로 6조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 피해가 나오면 제가 생각할 땐 그 돈으로 자동 그 등기부 등본 그러니까 모든 빌라에 대해서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저한테 1조만 주시면 제가 구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도보 돈도 결국에는 다 그 재정이라든가 세금으로 네네, 메꿔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주도보 그런 시스템 구축하고 사람들이 그 전세를 안전하게 생각해서 들어갈 수 있게만 만들어도 지금 비아파트가 다 준 공실화 됐으니까 그런 단기간에 이제 그런 기능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보증보험, 그러니까 보증을 좀 더 이제 강화해서 좀 여기 안전하다는 좀 인식을 심어주면 그리고 그렇죠. 선순위 전세권 설정 등기도 자동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알겠습니다. 임대차 2법에 시행된 지 4년이 되는 시점이라 예. 저는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못 올렸던 그 전세금을 올려서 받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4년 살고 나왔으니까 신규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좀 효과가 있는 건지. 예. 저는 후자가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러니까는 전세 가격을 2년 사이클에서 이제 4년 사이클이 된 거였고 네네. 그 당시가 임차료가 큰 폭으로 올라간 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매크로 거시적으로 그냥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만큼 전세 금액이 폭증했고요. 두 번째는 2년 사이클로 돌아야 되는 물량이 잠겨버리니까 그 미리 잠겨버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세 공급이 현저히 이제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풀리니까 전세 임대차 공급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 돼서 다시 금리가 좀 내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아파트 아파트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좀 강세여서 사실은 지수로 보면은 서울 기준으로 현재의 전세 시세는 4년 전 시세랑 유사해요. 이제 좀 21년, 2년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4년 전 시세와 유사해서 갱신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전세가 그래서 결국은 비아파트 문제만 어느 정도 풀면은 전세가 꽤 안정세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세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네. 매매 시장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결국 이제 전세가가 또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도 있잖아요. 밀어 네. 올리죠. 예. 밀어 올리. 구조적으로 매매가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키팩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도 뭐 들썩거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매매 그 서울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뭐 보합 아니면은 소폭 상승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만 강세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서울만 강세장인 거는 현재 주택시장이 전방위적인 강세장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을 보이고 있다는 거가 광범위하게 인식된 게 22년, 23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16년부터 21년까지의 주택시장 강세장에서는 그때는 뭐 서울, 경기, 지방광역시가 다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초저출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지방소멸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는 지방 부동산 가격이 아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강세장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도시국가처럼 쪼그라드는 그런 거를 시나리오화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서울만 강세장인 이유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들의 매수 주체를 보면은 원정 매수가 늘어나고 맞아요. 있는데 그 원정 매수가 사상 최고를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옛날부터 한 5분의 1, 20%는 원정 매수였는데 지금은 30%에 육박을 합니다. 그 얘기는 지방 부동산 처분하고 서울 아파트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분위기가 낮다는 거는 이제 지금의 강세장의 그 형식이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공급 부족이라든가 금리 하락이라든가 유동성 상승으로 증가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한국이 쪼그라든 거에 대한 그런 회피 모드로 서울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 이제 서울 인구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 자체적으로 출산율은 굉장히 낮은데. 예. 그거를 종전에는 크게 의식 안 했었는데 요새는 다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제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지만 이제 주택 가격이 결정되는 공식을 보면 이제 전세 가격에다 이제 멀티플을 곱한 거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일종의 사용 가치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세권이다, 아니면 뭐 학교가 가깝다 이런 부분일 테고, 멀티플이라고 한다면 뭐 규제 혹은 성장률, 또 뭐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금리에 대한 기대도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전세가 2배입니다. 전세 4억 지역은 매매 8억이고요. 전세 8억 지역은 매매가 16억이에요. 그래서 마포나 아니면 강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전세 8억이고 매매 16억입니다. 그리고 서초로 가면은 전세 15억이고 매매 30억이고요. 송파로 가면은 전세 12억이고 매매 24억이에요. 그리고 서울 외곽으로 가면은 이 비율이 1.8로 떨어지거든요. 뭐 경기도나 뭐 서울 안에서도 이제 소위 노도강 지역으로 가면은 이 배수가 떨어지는데 전세 5억이면은 9억 나와요. 1.8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요지로 가면은 2.2배로 올라가고 멀티플이 외곽으로 가면은 1.8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로 가면은 전세 4억인데 경기도 평균 1.6배여서요. 전세가 4억이면은 매매가 6.4억이고 전세가 6억이면은 전세가 이제 9.6억 정도 되는 건데요. 근데 지방으로 가면은 이게 훅 떨어져 가지고요. 지방으로 가면은 지금 평균 대구만 가도 1.5배로 떨어져요. 그거는 대구에 대한 그런 성장률을 경기도보다 낮게 보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대구보다 적은 경북 도시로 가면 더 낮겠죠? 그래서 전세 1.3배까지 내려가거든요.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 이런 것도 반영이 되는 거겠죠? 시장에서 예를 들면 세종은 공무원 도시니까 공무원들 물론 공무원 구매력 좋을 수 있죠. 근데 세종은 전세의 3배를 받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세종시가 가장 짱짱한 그 직업군을 갖고 있는 도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초랑 강남이 가장 높은 멀티플을 갖고 있지만 전국으로 보면은 세종이 가장 높은 멀티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도시로 가면 갈수록 멀티플이 낮아지고 지방 소도시로 가면은 거의 전세가와 붙어버려요, 매매가가. 그래서 이 멀티플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성장을 시장이 부여하고 있는 그런 가치가 되는 건데 안타깝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이 소멸된다고 생각하면은 1차적으로는 지방의 멀티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조차도 매매가 하락 나오는 게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인천이 왜 그러면 최근에 수도권 안에서도 매매가 강세냐면은 인천은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사실은 서울도 인구가 빠지고 있고 30대부터 다 나가니까 경기도와 인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그리고 수도권 외곽에 딱 붙어 있는 그 충청 지역만 이제 지금 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 가격이 회복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중심 지역이니까는 회복하고 있는 1차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 전체로 보면은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낫다는 그런 생각이 광범위하게 있고, 그러면은 수도권의 멀티플은 어쨌든 유지가 될 거고, 멀티플이 유지가 되는데 전세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가격이 오르는 거고, 비수도권은 멀티플이 꺾이고 있으니까 그냥 전세가가 유지돼도 매매가가 빠져버리고, 전세가가 행여나 빠져버리면 멀티플도 같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현저히 하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현저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세가랑 매매가가 좀 붙게 되면 네. 갭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지방에서는 그런 것도 네, 그런 그런 논리라면은 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 논리라면은 멀티플 1.1배인 데는 전세가율이 90%라는 건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미 사람들은 그 멀티플이라는 지표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매매가가 2억 5천인데 전세가가 2억 2천이다. 수도권이다. 그럼 사겠죠. 근데 인구 20만 이하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샀다가 그 다음에 못 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전세는 2억 2천만 원이었는데 매매가 2.8에서 2.5 이렇게 멀티플이 깎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매매가 전세가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세가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지방 소멸 이야기는 이따가 대표님까지 책 이야기하면서 또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해 보고요. 근데 그 어느 때부턴가 이 부동산이라는 게 금융 자산화 됐잖아요. 네네. 공급보다는 조금 더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가장 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그런 자산화가 어느 순간부터 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단 말이죠.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면은 수요가 세거나 공급이 센 건데 수요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소위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 맞는 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공급 부족 이론이 나오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수요가 한 칸 늘어나면은 공급도 한 칸 감소하는 이런 식의 한계 효용 이론이라는 거는 매우 이상적인 그런 수요 공급 상태이고 시장이 초합리적일 때, 네. 효율적 시장 이론일 때나 들어맞는 이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느끼시겠지만 부동산의 토지는, 도시의 토지는 늘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주택도 계단식으로 증가하거나 인허가에 따라서 굉장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조차도 굉장히 큰 편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 자체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게 현실에 거의 부동산에선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 오히려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매우 탄력적으로 늘어난다면은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바로 늘어나면 되기 때문에 늘 시장 가격일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이 말은 뭐냐면은 공급이 탄력적으로 못 늘어난다는 거니까 집은 그렇죠. 네, 사실은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거의 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요가 변해버리면 가격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서 있다는 거를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에서는 이제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 맞지 않는 접근 방식이고 부동산의 공급은 그래서 너무나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게 상수고 그래서 수요를 조정해서 주택 가격이 왔다 갔다 해왔다고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고 대출이 완화적일 때 주택 가격이 상승 압력을 높게 받았고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 규제적일 때 수요가 위축되면서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을 세게 받았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인 거를 늘 그냥 상수로 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굉장히 동태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국에는 어느 정도 숫자의 주택이 적정하냐, 네. 예, 이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 가구 수는 가구 같은 경우에 인구는 어차피 정점 찍어서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가구 수 정점은 좀 이어지겠지만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가구 수 증가율이 떨어지는 그런 구간에서 이후에는 가구가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주택 수명은 지금 지으면은 60년을 가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상당한 공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타이트하게 짓는다면 올라가는 동안에는 좀 쇼티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가구가 올라가고 수요가 있는 동안에는 공급이 좀 쇼티지가 있지만 어느 순간 피크아웃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남아돌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그때부터는 상당한 자산 가격 하락 압력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부족하다는 거는 늘 상대적인 얘기고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 나오는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게 맞아 보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이제 전망대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아파트를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히려 강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도권 가격 강세, 비수도권 가격 약세가 이게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6년, 21년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16년, 저는 이제 14년부터 주택시장에 이제 매스콜을 보냈던 사람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복하고 수도권 집중이 이만큼이 아니었고 지방소멸 이슈가 없진 않았지만 괜찮은 출산율을 보였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20년에 제가 그냥 더 비싸다라고 했던 거는 가격을 베이스로 그냥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좀 쉬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22년, 2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저의 콜은 뭐냐면은 이제 현재 이런 초저 출산율은 극복 불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소위 국가 소멸 레벨로 가는 건데 지방 소멸부터 시작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아예 어떤 생각이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매매가 강세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막 휩쓸려 가지고 수도권 주택을 너무 적극적으로 취득하게 되면은 소위 5년 후부터는 못 팔 것 같거든요. 그냥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끌어안고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도하게 연끌을 해서 들어갔다가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가격이 강세인 기간에 열심히 팔라고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열심히 팔고 그 다음에 원화 자산을 외화 자산으로 해지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끌어안고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가격이 강세일 때 팔아야지 언제 팔겠습니까? 가격이 약세일 때는 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년에 가장 많았어도 80만 건이었는데 전국의 아파트는 1,600만 채 있으니까 2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약 200만 채 좀 안 되잖아요. 근데 4월 달에 4,800건 거래됐다고 좋아하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는 1년에 5만 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200만 건이면 40년 걸려요.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 좋다고 사다가 매도할 때는 영원히 매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엑시트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엑시트해라. 근데 올라갈 때 엑시트하는 게 제일 그쵸. 제일 잘 엑시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22년, 23년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락기에는 팔지도 못합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집 가지신 분들은 더 고점에 팔 거야 라고 기다리면서 또 엑시트하기가 네, 또 힘들죠. 저는 네. 우리나라에서 아이고. 그래서 주택 가격을 본인이 최고점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끌고 가면 결국은 그 책임은 본인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시장 전체 저는 이게 매우 거시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은 개인들 레벨에서 권고를 한다면 뭘 하겠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주택가격 서울 높아질 때 서울집 열심히 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반기 내년 좀 이른 좀 시점에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반기나 좀 앞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좀 어떤 점을 보고 좀 구매를 해야겠습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명확한데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만 이제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방이 출산율이 높고 서울이 훨씬 낮은데도 지방 소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방이 도시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인데 그 도시의 핵심적인 기능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직업이거든요. 직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교육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직장, 교육, 편의시설,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의료시설, 문화시설
유통시설 이런 그리고 치안은 당연한 거고요. 이런 8가지 기능들이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지방에서 뭐가 사라졌냐면은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하나 사라진 것만으로 20대 이상이 지방을 다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도시 기능이 미비하게 되면은 그 도시는 거주불가 도시가 되거든요. 유형적으로는 집도 있고 그래 보이지만은 만약에 거기에 치안이나 의료가 없다면 어떤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지방 소멸이 나오는 거는 일자리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인데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은 일자리 기능은 지방에서 없어지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정도 지나면은 서울에 있는 25개 구 중에 상당 구는 교육 기능이 소멸되게 됩니다. 애들이 없죠. 네, 교육 기능이 1학년이 한 개 반이라면은 거기에 어느 학부모가 그 주변에서 그 학교를 보내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폐교될 학교를 그 학생 커리어로 두고 싶어하는 부모는 없어질 거라 생각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경기도로의 이전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5년 후부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학교가 짱짱하고 초등학교가 짱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그런 지역이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기에서는 그런 데가 첫 번째 화성시, 김포시, 하남시가 경기에서는 가장 이제 과밀 초등학교가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 김포, 하남 그 김포 밑으로 가면은 바로 인천 검단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천, 경기권 이제 이런 그 초등 과밀 학군 지역들이 용인도 포함인데 이런 지역들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괜찮은 주택 시장의 면모를 보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데들은 이제 서울은 그래서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5년 후부터는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막 갈리는 그런 시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람 많이 몰리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울이 인구가 많이 빠지고 거기에 있었던 도시 기능들, 뭐 학교, 병원 이런 것들 막 빠지니까 어찌 보면 약간 도넛 형태로 그 네. 도시가 네, 맞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게요. 지금 해외를 보면 미국을 보면요. 최근 LA든 그러니까 샌프란이든 LA든 많은 미국의 대도시들이 도심의 슬럼화가 되고 있고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지배하고 외곽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20년 코로나 때부터 심화가 됐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직장 기능이 도심에 있었다가 그 직장 기능을 재택으로 옮겨버렸더니 네. 그 도시의 직장 기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도시의 직장 기능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도시를 갈 필요가 없게 되면서 도심이 슬럼화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데 현재 우리는 재택을 아예 안 하고 있죠. 이제 재택률이 훨씬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재택을 다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서울 부동산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재택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제 돌리면서 어쨌든 그 서울 부동산을 지키는 전략을 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종종 얘기하는데 만약에 주 5일 근무에서 재택 3일을 뭐 보편화한다. 한국 네. 대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다 사무직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걸 대비해서 더더욱더 사람이 많은 데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 얘기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재건축 재개발 이게 잘 될까 싶어요. 요즘 보면 정부에서도 용적률 많이 풀어주고 어떻게든 해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공사비도 워낙 오르고 이제 사업성도 떨어지는 이제 상황에서 이게 될까 싶더라고요. 저는 재건축 재개발 현재 초기 단계,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도 안 되고 노후계획도시법으로 하려고 하는 현재의 재건축 재개발 흐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전망이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기준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최소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 분양 시점에 주택의 수요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분양 시점이 2030년대 중반인데 그때는 우리나라 실질 GDP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할 때여가지고 그때는 그 수요가 그만큼 나올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초기 단계 재건축은 아예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재건축이 후기 단계고 이제 분양 임박했고 뭐 관리처분 인가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2020년대에는 실질 GDP가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수요도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기 단계 재건축에다가 용적률도 곱하기 1.5를 해가지고 과잉 공급하게 될 때는 그거는 이제 상당한 미분양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매우 비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지금 선도지구 선정한다고 하고 있지만 입지가 좋은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초기 단계라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네, 그게 굉장한 어떤 기대감에 진행이 될 거고 그런 기대감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실제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개나 4개 단지가 통합해서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어쨌든 점점 사회가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도시정비법이 잘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많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결국은 90년대 패러다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건축을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재건축 초호환기 때 그때 패러다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도 쓰다 보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1개 단지도 어려운데 4개 단지를 했을 때 가장 배점이 높은 거를 봤을 때 저는 그 재건축이 제대로 돌아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미래 시대에는 네. 경기도 안에서도 그 가구 인구 간 이제 유출입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미래에는 경기도 안에서도 그냥 자기 도시의 헤게모니를 걸고 소위 인구 가구를 끌어오는 형식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도시 안에서도 네네네. 각자 동네끼리 싸우는군요. 네, 분당이 재건축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버리면은 분당 주변에 있는 뭐 용인이나 의왕이나 아니면은 뭐 안산이 됐던 그런 여러 시도에서 인구가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용인은 또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겠죠. 미래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